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의 목감질의 도발 사건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러도 너무 무르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입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루 늦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MDL, 그러니까 우리 측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바로 조준 사격하겠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 없이 바로 조준 사격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간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조준 사격 이런 순서였는데 이제 조준 사격 하나로 단순화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자, 다른 내용인데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한국일보 조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했다. 월 개인 소득을 분석한 결과 200만 원 미만인 구간의 전체 75.2%가 몰려 있었고 심지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도 20.9%, 50만 원 미만도 10.3%였다. 3대를 넘어 4대 후손들로까지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었다. 자, 우리 정치권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 두 다리 잃은 하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 복귀하겠다. 하하사는 폭발로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 두 다리 절단했고요. 그리고 김하사는 오른쪽 발목 아래를 잃었는데 빨리 부상을 치료해서 현역으로 복귀하고 싶다.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잃은 우리 군인의 마인드, 우리 군인의 군인 정신이 국방장관의 군인 정신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남북관계는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하는 판문점,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 판문점에서 경계 근무 중인 우리 군 장병 어깨 너머로 판문점 북측 지역에 판문강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는 최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의 만평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하던 날 우리 군은 지뢰 북한 소행이다라고 10일 밝혔는데 4일 다음 날인 5일 컨트롤 타워에 올라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 대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월호 메르스 안보 이란 단어가 이 만평의 제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두 다리가 절단된 하하사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빨리 군에 복귀하고 싶다를 말하고 있고 그 당시 하하사와 김하사가 옆에서 부상당할 때 같이 경계 근무에 나섰던 동료들은 적의 GP를 수백 배로 부숴버리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우리 장병들은 북한을 향해서 빨리 부숴버리고 싶다 심기일전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와 우리 국방부 수뇌 측은 전쟁이 무서워서 북한의 도발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군 DMZ에서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실시하겠다.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봤듯이 우리 군사 장병들, 당시 지뢰 폭발 현장에 있었던 우리 병사들은요, 적의 GP를 수백 배로 부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첫 지뢰 폭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의무 지원을 요청한 문시준 소위.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해당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문 소위는 아군이 고통을 느낀 만큼 수만 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하모하사도 사고 순간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전하사 왼쪽 다리가 철조망 아래에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철조망 위에 걸려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이 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빨갱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였고 정중사는 2차 지뢰 폭발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폭음이 일었을 때 순간적으로 인원들을 소산을 시켜야겠다는 판단에 적포탄 낙하라고 외친 후에 소통문으로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늘 오갔던 통문에서 북한군의 목함 지뢰가 터졌을 것으로는 상상조차 못했던 순간을 보여준 겁니다. 한편 이번 폭발로 부상을 당한 두 대원은 몸이 회복되면 부대로 복귀하고 싶다. 앞으로도 평생 군인으로 남고 싶다며 강한 재활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당시 수색작전에 참가했었던 우리 장병들의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인터뷰는요, 이번 북한의 목함 지뢰로 다리 쪽에 부상을 당한 피해 장병의 인터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대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안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도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분들 잘해줘가지고 자,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자기 자신의 다리 한쪽을 잃었는데도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빨리 군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그 작전에 동료의 다리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던 동료 장병들은 북한의 GP를 수백 배로 부숴버리고 싶다라면서 전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진짜 군인들 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의 진짜 사나이들이라는 군생활 프로그램이 있듯이, 자, 임윤선 변호사님, 네. 진짜 군인 정신이다. 우리 장병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제일 먼저 듭니다. 어땠습니까? 아, 어떻게 저렇게 의젓하고들 세상에 음. 담담하고, 이제 겨우 20대 초중반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두 다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담담히 말하는 저 모습에서 고맙고 미안하고 참 예,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요. 지금 임순 변호사님은 저 피해 장병 인터뷰 보면서 계속 눈시울을 좀 붉히고 있는데, 자, 박용진 대변인, 예. 우리가 또 다 육군에서 복무했던 육군 병장 제대 출신으로서 후배 병사들이 저렇게 전투 의지를 불사우고 본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군인적 강한 정신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당시 폭발 현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뢰가 처음 터졌을 당시에 빨갱이들이다 라면서 외치면서, 부비 트랩을 외치면서 적의 폭격이다. 굉장히 침착하고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상황 전체를 듣고 나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했다, 애들은.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좀 죄송한데, 우리 장병들은 침착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고 알면 알수록 황당하고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 지휘 체계는 제대로 했느냐가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MZ에서 북한군이 이상 행동을 계속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유의사항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은 사실은 아무런 또 별도의 작전 지시가 없으면 평소에 훈련했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가장 안전하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이고 또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지뢰가 터졌을 때 거기에 또 침착하게 잘 대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았을 텐데, 우리가 이전에도 천안함 때나 연평도 포격 때나 장병들의 대응은 대단히 침착하고 잘 했는데, 예. 지휘체계가 혼란을 느끼고 지휘체계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 어제 말씀드린 그 8분. 예. 모든 장전이 끝나고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 8분 또한 아무런 지휘가 내려오지 않아서 막 갑갑했었다라고 하는 연평 포격 당시 우리 해병 병사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되새겨보면, 이번에도 우리 장병들은 잘했다. 그런데 군의 지휘체계는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 이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따져 묻고 확인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기선 대기자님, 예. 1사단, 바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던 그 지역에서 복무를 하셨던 1사단 선배로서 우리 수색대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의연하다. 저는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후배들이
가슴에 그 민정경찰이라고 예. 아까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밑에는 저 DMZ 폴리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방 부대 내에서도 상당히 그 명예의 프라이드의 상징입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도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만 수색 임무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 후방에 그 휴가 나올 때 예. 이 민정경찰 딱 붙이면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들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예, 지금 보고 계신 네. 저 민정경찰이라는 그렇죠. 마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일반 시청자 중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었으면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요. 밥만 먹고 축구만 해도 동네 축구만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전에 들어가면 예. 골도 못 넣고 전혀 국가대표 같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평상시 연습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피가 튀고 예. 북한이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FM대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피해는 당했지만은 특히 저는 우리 이번에 부상당한 김하사의 인터뷰 굉장히 침착해요. 예. 정무적인 판단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저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아주 그런 판단까지 해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문소희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여기 인터뷰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팀장이 정중사입니다. 예. 정중사가 왜 그 폭탄이 이제 지뢰 폭발하는 가운데서 그쪽 뛰어갔느냐 했더니 그냥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냥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뢰가 폭발했던 그 현장으로 부상당한 병사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야 정말 군인 정신 그다음에 타고난 훈련 그동안의 훈련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팀은 1사단 에하의 정찰대대가 있습니다. 수색대대겠죠. 수색대대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예 중에 정예입니다. 육군 사단 중 그 구성 가운데서 정예 중에 정예인데 그 1사단에 1사단 수색대대 27개 팀이 있답니다. 예. 27개 팀 가운데서 가장 1등 에이스팀이랍니다. 저 팀이.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면 모든 게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예. 떨어지니까 적폭탄 낙하, 소산, 하다음에 부상 전우를 끄집어낸 다음에 경계 인매에 돌입하는 예. 아주 군인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정말 매뉴얼대로 해준 겁니다.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우리 젊은 우리 군인들 현장에는 든든합니다. 예.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침 편하게 아침 식사하고 이런 TV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상당한 김하사와 하하사의 표정이 굉장히 의연하고 밝았는데요. 아직까지 치료 중입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도 잘 견뎌내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 군에 복귀하기를 저희 돌직구쇼가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필드에서 현장에서는 우리 병사들 장병들 이렇게 의젓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윗물은 과연 어떨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용진 대변인. 네. 우리 병사들의 다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구탄의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늦게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전달은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북의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하겠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서 얘기한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대화 협력 이쪽으로 훨씬 더 강한 이걸 좀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햇볕 정책의 기본은 뭐였느냐면 강력한 그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지속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연평해전 때 NLL 지역에서 북이 도발했을 때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정규전을 감수하면서요.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그래서 승전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나중에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제 그 말씀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이 새누리당 정부죠. 새누리당 정부 사이에 천안함 폭침에 연평 포격에 노크 기순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뢰 도발에 쭉 연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예. 얼마나 대북 압박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어저께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4일날 아침 7시 30분에 이 사고가 벌어졌는데 다음날 5일 그 11시에 좀 조금 뜬금없는 대북 대화재개 예. 고위급 접촉 이거 전통문을 보냈어요. 근데 북이 흥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일은 도발 당하고 예. 5일은 망신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죠. 청와대 4일 이 지뢰 사고가 북의 도발인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 청와대 안보실 있지 않습니까? 예. NSC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판단을 했길래 5일날 엉뚱하게도 강력한 대북 압박이랑 응징이 아니라 예. 대화 재개를 했느냐? 이것이 엇박자는 아니냐? 혹은 예. 판단 미스는 아니냐? 혹은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의문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심기순 대기자님,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향해서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것은요, 평시에는 뭐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뭐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말이죠. 북한이 목함지뢰로 분명하게 우리 영토에 도발해온 상황이고 우리의 병사 2명이 물리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규탄한다, 북한을 응징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나 없이 나온 게 벌써부터 대화와 압박을 병립하겠다.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예,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진 대변인 얘기했듯이 저도 그 압박하면서 대화 노력 또 계속한다는 걸 그 기조는 저는 찬성입니다. 아, 그것은 뭐 평상시에 배고프면 밥 그 기조는 먹어야죠. 맞는데 다만 요번에는 쪼갰어야 된다. 예. 발언을 쪼갰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압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에 나서겠다면 우리가 훨씬 높은 차원에서 네. 북한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뭐랄까 시혜를 베푼다고 그럴까 그런 입장으로도 되고 국민의 어떤 정서에도 그게 맞는다고 봐요. 일단은 예. 약간 충분히 대응책을 세우고 압박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확성기도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필요하다. 예. 라고 얘기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요즘 그 지도자들의 대국민 메시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이 안 될 때는 예. 사실만 얘기하는 리더도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가 됐는데 요즘은 뭐 정보가 다 이제는 공개되는 마당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진정성과 예. 정서적 감성 요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 마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낼 때는 화나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죠?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내실 땐 내시거든요. 예. 근데 내실 때 내는데 그것도 약간 엇박자인 것 같은 게. 야당을 향해서는 사실 박 대통령이 화 많이 내셨어요. 야당을 향해서뿐만 유승민 아니라 원내대표도 유승민 의원 그렇고요. 때도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분노를 대국민을 향해서 뿜어내셨습니까? 그랬죠. 근데 우리 젊은 장병들이 지금 한 명은 2다리를 잃고 한 명은 예. 1다리를 잃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대처할 겁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화를 안 내시는 분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예. 할 텐데 화를 내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여기선 또 이렇게 침착하시니까 예전 지적이에요. 엇박자가 느껴져요. 만약에 임윤선 변호사님, 북한 김정은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진 않을지, 저는 이게 안보적인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거는 김정은 예. 이쪽에서는 아마 사실은 근데 우습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김정은 쪽에서도 당황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아마 어디선가 과잉 충성 경쟁이 이루어져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것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건 아래에서 과잉 충성한 겁니다. 예. 우리가 미안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사과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안영환 전 의원님. 예전 때 그렇게 예. 그래서 사과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영환 전 의원님, 북한에서 볼 때 안보는 억지력인데 우리가 때리지 않아도 만약에 우리가 도발을 하면 남측 군사가 10배, 300배, 1000배 우리한테 보복을 가해오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는 것을 억지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작금의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청와대도 이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예. 8.15 경축사가 상당한 청와대의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15는 민족 모두의 명절입니다. 큰 날이죠. 그런데 이제 8.15 때는 보통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 간에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합니다. 예. 물론 강도의 수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8.15 때 북한에서 대화하자, 뭐 이상가족 하자 이 제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앞도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8.15 때는 당연히 평화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동안에 뭐 통상에 또 지금도 남북관계 계속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합니다. 5.24 해제하라, 예. 남북 경색 관계를 풀어야지 어떡하냐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도 현 정부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은 어제 이제 대통령이 영국의 외교 장관 을 앞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저는 외교적인 수사가 포함된 편이라고 봅니다. 대국민 선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지금 그 발언 가지고 대통령의 마음을 모든 걸 헤아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추후에 오늘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억지로 부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북한이 도발했더니 한 대 때렸더니 2대 맞는다, 3대 맞는다, 10대 맞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강한 억지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자칫하면 확전이 됐다. 확전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지금 대북 심리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야기 잠시 나왔지만은 북한을 쪽에서 방송을 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북한 군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만약 북한 군인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고를 가게 된다면 총구를 지휘관에 돌립니다. 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북한 군인들, 북한 지휘관들하는 북한 소대장한테 사병들이 야 보니까는 김정은 나쁜 놈이야요. 우리가 왜 그런 예. 지휘를 받습니까? 총구를 돌릴 때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무섭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요구를 했고 대북 방송은 그걸 겁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번에도 무슨 이제 DMZ 내에서 우리가 조준 사격하겠다 세게 나온 겁니다. 좀 두고 보면서 예. 우리 대응책을 우리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답답한 게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말이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전쟁을 했어도 오밤중이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에 TV 매스미디어에 나서서 우리는 우리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순 변호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타를 많이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군사가 공격을 당했었던 그 당시 직후에는 적어도 북한을 향해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는 적어도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거든요. 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지휘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하이자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적의 도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정무적으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8.15 경축사라고 하는 묵직한 게 있어서 거기서 아마 대북 평화제의를 뭔가 하실 건데 아니 우리 병사가 공격받는 마당에 8.15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상당한 김하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경대응하면 적의 의도에 말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고민은요. 그러나 국민들 앞에 북한이 봤을 때 벌써 확전 얘기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민구 장관이 계속 지금 예. 이 사고가 나고 나서 DNZ에 들어가서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라 계속 하나만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 보고하지 말고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면 돼요. 전선에서는 지금 정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총구를 서로 돌리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정전 중입니다. 예.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이 만일에 그걸 도발하면 즉각 대응해야죠. 그게 병사의 기본 의무라고 저는 보고요. 군대의 기본 의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쟤네들이 폭탄을 한번 날려가지고요. 저희가 1000발을 날려가지고 거의 딱 쓸어버렸어요.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야 그거 앞뒤 안 재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지만 잘했어. 수습은 내가 할게. 이게 대통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이 도발하는 거 지금 계속 지켜봤는데 이러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우리 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서 남북 대화 협력은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서로 다른 예. 입장을 충분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번 조치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이겼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 군대 그 조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보고 조치였는데 지금은 조치 후 보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북이 총을 쏘면 우리는 막 쏩니다. 10배, 100배 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 지뢰가 터졌어요. 우리 통문 앞에서. 그 당시로 지뢰가 누가 놓은 지뢰인지 모르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에 쏩니까? 예. 전쟁 행위인데.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분석.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는 천안함 사건 때 국방부 하도 당했어요. 하도 뭐 국방부가 조작하니 하다 보니까는 조사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밌는 게 한미 합동 조사본부에 밑자를 붙였더라고요. 예. 아, 국방부 고민을 했구나. 미국이라도 넣어야지 또 괜히 예. 우리가 뭐 북한을 이용한다는 걸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했구나. 그래서 국방부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역력히 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지뢰 사건 때문에 즉각 대응은 이번엔 좀 무리였습니다. 네. 지뢰 북한 소행으로 발빠르게 드러난 만큼 과연 우리 국방부와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대북 확성 방송하고 대화 계속하겠다로 끝은 아닐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대안은요. 저지에서 경멸을 바꾸겠다. 라면서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실시하겠다라고 바꿨는데요. 자, 심규선 대기자님. 예. 국방부가 밝힌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아주 저는 뭐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는 도끼 만행 사건, 북한군 도끼 만행 사건으로 다 알려졌는데 76년 8월 18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9년, 저기 보이시죠? 지금 미루나무가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문제의 미루나무인데 저 미루나무가 저 유엔군에서 북한 초소를 감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미루나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5년 된 수령이고 15m나 되니까 좀 걸리적거려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당시에 미군에서 전지 작업, 가지를 치려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들이 와서 중단하라. 근데 그 중단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초소에서 북한군을 데려와가지고 미군을 2명을 도끼하고 곡괭이로 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루나무 제거 작전인데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요것이 끝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예.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군은 즉각 말입니다. 괌과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여기 있는 전투기를 불렀고 7함대 소속 미드웨이 항공모함을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를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했냐면 카투샤로 위장한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그 상대방에 있는 GP 초소 2개를 박살을 내고 북한군 GP 2개를 박살냅니다. 예. 그걸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박희도 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미루나무도 보란 듯이 밑동만 남기고 그걸 제거해버립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했냐면 일종의 도발을 시킴으로써 그걸 보고 오면은 다시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 이제 개성까지도 포격할 작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때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억지력이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예. 3일 후에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사과를 하는데 북한이 내놓은 첫 번째 사과로 기록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미루나무는 지금도 제가 2008년도 5월 달에 갔는데 아직도 미루나무 밑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은 10년 후에 저 JS를 경비하는 부대 이름을 그때 당시에 숨진 아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따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다 치면 나오지만 보니파스 기지라고 나오는데 예.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저 보니파스 씨의 이름을 따서 부대 이름까지도 바꿔서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미루나무 제거 작전은 바로 북한군 GP 2개를 박살내고 한미의 연합 전력을 동원해서 북한군이 꼼짝달싹 못하고 사각까지 받아내는 그 작전을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가 밝힌 제2의 미루나무 제거 작전은요. 정말 말 그대로 미루나무만 제거하는 있지도 않은 미루나무, 전방 관측소와 전방 감시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일부 초목을 제거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것을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으로 부르겠다. 임순 변호사님, 국방부에서 미루나무 제거 작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네요. 정말 미루나무만 제거하는. 네, 그게 근데 지금 심 대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미군은 좋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군은 좋겠다. 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국가가 도와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겠구나. 예. 그런 점에서 정말 미군은 뜬금없이 미군은 좋겠다. 미군은 좋겠다. 든든하겠다라는 든든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군 당국이 사단별로 평균 1000불 이상을 벌목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살짝 의문인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DMZ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이드한테 설명 듣기는 분명히 DMZ 주변의 모든 나무는 다 벌목해야 된다라고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벌목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그 점을 제가 이제 몰라갖고는 왜 벌목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군에서 그걸 이제 사계 청소라 하거든요. 사계. 사방에 있는 걸 청소한다. 그다음에 시계 확보 작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DMZ가 굉장히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군인들이 예. 사실 경계하고 잠자고 경계하고 잠자고 이계도로 돌아가는 마당에 그것을 전부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큰 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예. 70년대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는 아직까지도 군 전방에서 체제 경쟁이 대단히 심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확성기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산다. 그런데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접촉이나 충돌이 벌어지면 당연히 가서 예. 박살을 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저걸 하다 보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 우리 군의 태도는 여유와 어떤 풍족에서 오는 건 바보 같은 관용 아닌가. 바보 같은 관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사설과 칼럼 하나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실 사설은 동아일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제목, 청와대와 군, 그 정도 응징으로 북이 움찔하겠나? 사설 읽어드립니다.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은 북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상응하는 응징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국방부가 대북 심전을 제기하며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가동한 것도 북한의 눈치보기라는 인상이 짙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2미루나무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실천에 옮겨야 의미가 있다. 물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결코 반가울 수 없지만 그것까지 두려워한다면 북의 군사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결코 지킬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칼럼은 중앙일보 김진 기자의 오늘자 칼럼입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데요. 한참 선배입니다. 둔감한 대통령, 나약한 군대라는 중앙시편 칼럼 제목인데요. 이번 사태는 심각한 것이다. 김정은의 첫 도발이고 천안한 기습을 반복했으며 3단계 보복 타격이라는 남한의 의지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권은 병사들에게 먼저 쏘지 말라고 했다. 2010년 천안함이 당했다. 보복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못했다. 어뢰를 건지고도 못했다. 8개월 후 적은 연평도에서 다시 도발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1,000억 원짜리 전투기를 띄워놓고도 못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서 한없이 나약했다. 박근혜 정권도 나을 게 없다. 자신의 젊은 부하 2명이 적의 공격에 다리를 잃은 위중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칼럼의 끝은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1973년 3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한국군을 공격했다. 대위와 하사가 당시 중상을 입었다. 박정인 당시 3사단장은 대포를 동원해 북한 경비초소를 부숴버렸다. 그런데도 북한은 응전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남한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다. 그런데 훨씬 용감했다. 지금 한국군에겐 용기가 있는가? 안녕관 전 의원님, 네. 1973년 3월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도 대위와 하사가 중상을 입었네요. 네. 아마 DMZ 역사에서 기록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1973년 3월 7일입니다. 제3사단입니다. 요즘 백골 부대로 유명하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군인들 나왔을 때 여기에 백골 2개 마크 붙인 이게 3사단 마크입니다. 이 네. 백골이 용맹하고 유명한데 이 백골 부대는 그 당시에 이제 백골 부대의 대위 한 사람, 그다음에
하사관, 부사관 1명, 사병 1, 이 세 사람이 그 DMZ 내 표지판을 고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북한군이 갑자기 사격을 해버린 겁니다. 예. 아주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이 그다음에 박정인 사단장 원스타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골부대에 와가지고 총검술도 북쪽을 향하여, 예. 오줌도 북쪽을 향하여. 오. 이렇게 한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용맹을 유명한 6.25 참전 이제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딱 우리 사병이 우리 군인들이 뭐 총을 맞았다니까 이제 직접 지휘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 즉시 사단 포병 대대한테 적 지피를 그냥 쏴버린 거예요. 대포를 발사해서.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홈지에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예.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단장이 사단의 전 차량을 DMZ 앞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치라이트를 판에 딱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산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예. 아, 우리 군대가 대한민국 군이 전면 공격해 오는구나. 난리가 나고 그래서 북한이 전군 비상령을 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무튼 그 부산 당했던 군인들은 구치를 왔죠.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때 이 사단장은 정말 아래 부하들로부터 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아, 왜요? 미군이 견제를 해가지고요. 미군 그 당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전 지휘권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본다면 왜 우리 지시도 안 받고 포격을 하고 군인들 동원해서 최전방에서 해치라트에서 북한을 자극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미군이 견제해서 옷을 벗었지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박정인 장군입니다. 예. 6.25 참전 용사고요. 그런데 북한 측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후에 한 12년 후에 우리 그 남북 그 추석 예. 그러니까 명절 때 이제 우리 가지 않습니까? 교환 방문을 했을 때 북한을 갔을 때 북한 측의 한 인사가 우리 측 단장한테 이렇게 묻더란 겁니다. 예. 그거 함경도 출신에 그 열안했던 사단장 지금 뭐 합니까? 박정희 장군 박정희 장군 말한 겁니다. 예. 12년 뒤에. 12년 뒤에 북한이 그만큼 컸던 그런 굉장히 예. 자극적이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순에 왔던 북한군 장교의 증언을 비춰보니까 36명이 사망했답니다. 예. 북한군. 그래서 그 집회했던 그 집회를 몽땅 우리 포격을 쏴버리니까 집회했던 병이 전부 죽어 몰살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30여 명이 사망했고 북한 애들 꼼짝 못한. 그래서 북한 애들 지금도 백골 사단하면은 공포 대상 여기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이런 대응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예. 이제 선 조치 후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아꼈던 장군이랍니다. 아, 그런데 아무튼 그렇군요. 미군의 예. 견제로 원스타로 옷을 벗고 나갈 때 많은 부하들이 울었답니다. 울었죠. 그래서 자기 그 대위 당직 장군님은 패튼 장군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부하들이 별 5개짜리 마크를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별이 비록 하나지만은 메가더 장군 같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 5개를 선물해 줬다는 그래서 전설적인 장군이죠. 박정인 장군입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지금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DMZ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막 큰 소리 치고 우리 말에 저 왜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고 보자 그러는데 사실은 저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우리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이번에는 좀 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즉각 대응을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규탄 상명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76년도에 미루나무 제거 사건 때 특전사 얘기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투입됐던 군인 중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습니까? 그 특전사 현역 병사로 예. 그 작전에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의 야당은 전혀 다른 거 없이 강경 대응을 하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볼 때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중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 자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뭐 좀. 그러니까 미루나무를 나중에 제거하러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2차 제거하러 들어갈 때 그러니까. 경계병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그 1차인지 2차인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함이 폭침당했을 때 야당에서는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제기를 해서 잇따른 선거에서 줄줄이 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야당이 이번에는요 전혀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북한의 도발 규탄한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모은 건데 임유선 변호사님 어떤 소식이에요? 네, 지금 뭐 앵커가 다 말씀하신 예. 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게 전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동안에 국회의원들 여와 야가 웬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도발을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일단 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총회를 김무성 대표가 연 다음에 이건 북한에 천인 공노할 비인도적인 도발 행위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고요. 문재인 대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방문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대북 규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결연한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은 여당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야당을 좀 오늘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자, 심유선 대기자님, 예. 가장 어른이시니까 저희 중에서 야당이 그렇습니까?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는 여야가 없다라는 모습을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여줬어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앞으로 이런 게 뉴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적어도 안보, 국가의 안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게 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다. 그렇죠. 너무나 예. 당연했던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천안함 때 저 규탄 결의안 채택 안 한 것에 반작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때 채택을 안 하셨잖아요. 예. 야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논란이 있다 한다면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스모킹 건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아마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저희가 볼 때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영향을 주든 말았든 그건 뭐 상관없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여야가 예.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 물론 약간의 뭐 온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정말 예. 야당 이번만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야당이 박수. 아니 근데 오해가 너무 예. 그런데 첫 번째라는 말이 계속 걸립니다. 첫 번째 규탄이라는 것이 계속 걸려요.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야당에서 뭐 일부 인사, 뭐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내에서도 그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란 발언 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당의 목소리가 이건 뭐 북측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북한이 신이 났지요. 예. 봐라. 니네 내부에서 정리 안 되는데 말이야 하니까는 우리의 조작이다 나오고 국론을 분열로 이끌었던 겁니다. 야당이 한 목소리 쳐줄 때 북한 우리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내부가 단결이 안 되고 우리 내부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만만히 보는 겁니다. 북한에 사실 툭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걸 툭 던져주는 순간 남한에서 와글와글 지들끼리 싸울 때 즐기는 겁니다. 봐라. 이번 건도 그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일치된 모습을 딱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 이게 뭐가 이거? 갈등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근데 남한의 야당이 변심했네? 변심했네. 이렇게 생각 참 좋겠어요, 진짜 저는. 예. 그래서 아무튼 야당의 이런 모습은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번에도 야당이 이건 몰라, 북한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저는 그분들 전부 북한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예. 야당 칭찬할 때는 일단은 오랜만에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야당 향해서 여당에서 추가하시죠.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아니, 저는 안 할래요.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야당은 남북 교류 협력, 대화 협력을 강조하니까 물러 터졌을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1, 2차 연평해전, 한국전 이후에 최초의 정규전에서 두 번 다 즉각 응징 승전 이걸 다 네. 끌어냈고요. 또 하나는 그 천안함 관련해서도 그 당시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서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결의안에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요. 그 지휘 라인과 관련해서 문책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책은 문책대로 하면 되고 결의는 네. 결의대로 하면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다고 이제 일단 저는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휘 라인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국회가 여야 없이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번에 야당은 잘했어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규탄하는 것은 규탄하는 것대로 그리고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결의를 했을 때는 결의하는 대로 야당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당시 야당이 그걸 못했어요. 왜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야당 측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표 체제의 야당은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SNS에 게재했던 김광진 의원이 과연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자격 논란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군 2명이 부상당했고 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 9일. 당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의 정밀조사 등을 이유로 10일 오전 10시 반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이 군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지뢰 도발 사건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으로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정치연합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SNS에 올릴 만한 성격이 아닌 것을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도발을 일으킨 북한보다 우리 군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도발 행위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국방위 소속 위원이 앞장설 수 있는지. 파장이 커진 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김 의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김광진 의원이 그러니까 국방부의 공식 발표 10일 하루 전 9일에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급하게 삭제를 했지만 제가 그 당시 찰칵 찍어놨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국방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날 먼저 김광진 의원이 개인 SNS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8월 4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수색대에 대해서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하사 2명이 부상했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다 내용은 사실이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잘 SNS 계정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안 의원님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저도 기자 생각해봤지만 그 엠바고를 해당 기자 그 기사가 나오는 곳에서 기관에서 엠바고하는 기자단과 협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내보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엠바고를 설정해서 나중에 내보는 게 나을 것인지를 서로 그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기자단 동의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건 엠바고가 설정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광진 의원이 엠바고가 풀리기로 한 날보다 먼저 예. 본인이 저 기사를 본인이 뭡니까 트위터입니까? 페이스북에다 띄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참 무슨 짓이냐? 예. 국방위원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그 노출증. 뭔가 노출증이다. 나타나고 싶은 예.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팩트를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자들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자가 특히 엠바고라면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했다면 굉장히 그건 어긋난 짓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제가 왜 일을 못하냐, 나 엠바고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게 기사가 안 나가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저 사실을 기자가 아닌 제 3인 출처로 들었다 한다면 좀 확인해 봅니다. 왜 기사가 안 나가지? 뭐 출입 기자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다면 이건 엠바고 설정됐다. 그럼 내가 참아야겠다. 뭐 이 조치 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김광진 의원의 가벼운 입이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심기선 대기자님, 편집국장 출신의 대기자님이시니까 국방부에서 사실 이 사안은 국가 안보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정부에서 일단은 공식적인 성명이 나가기 전까지는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 경향, 한겨레신문 모든 매체에서 사실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김광진 의원이 하루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우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예. 보는데 그 비난을 정도를 따질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사실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김광진 의원이 기자한테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런 느낌을 드는 게 사실관계가 저런 경우가 틀린 경우가 몇 군데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일체 틀린 경우가 없어요. 예.
아주 사실에 적확하게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스 내지는 적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듣지 않으면 저건 저런 정도로 못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혹시 저는 기자들한테 들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자들은 당시에 9일날 이미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기자가 만약에 말을 했다면 아마 그 기자는 분명히 김 의원 그래도 이거 쓰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는 엠바고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위원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쉽게 이 부분을 아까 안 의원도 얘기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했다면 가볍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정보위나 국방위 소속 그 사람들은 그 지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근데 지난번에 그 정보위 같은 경우도 그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그 들은 얘기를 갖다가 해킹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케이스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위원 징계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정도는 모르지만 국방이나 정보위처럼 국가 안위와 관계된 그런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다른 위원보다도 더더욱 그런 어떤 뭐랄까 기밀 유지 이런 데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용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뭐 국회에서 같은 당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전화를 했어요. 제가 9일날 이걸 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 내부 제보라고 저한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국방부 내에 친한 제보자로부터 들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 기자와 엠바고 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위원이 의원이 엠바고의 대상은 아니에요. 언론 보도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작전 중이냐? 작전 중이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상황이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금요일부터 이걸 취재를 들어갔더구만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거를 게재를 했을 때에는 그냥 그야말로 언론 전체를 위해서 엠바고 상황이었던 거지 작전 중이거나 만약 사실관계가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저께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호철 논설위원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천 상륙작전과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와 관련해서 표현을 들면서 그때 미국의 언론들은 협조했다. 의원들.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언론에서 잘못 이거를 또 게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작전 중이 아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면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거를 왜 페이스북에 굳이 이런 방식으로 가볍게 터치했을까?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이 아니었다? 내부 제보였다라고 하는 말씀. 질의는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에 몇몇 분들 보면 성명서 내거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한 이 소통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중독된 것이다. 특히 젊은 분들. 자, 마침 각종 보도했네요. 각 부처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는 질의를 터뜨리고 이 남한 국방부 모든 대통령의 입장을 다 지켜보고 있는 북한, 특히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장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북한의 소식이 바로 다음 도지구뉴스입니다. 살펴보시죠. 이 북한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쓰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준비했습니다. 자, 목함 지뢰를 터트려 놓고 말입니다. 이희호 여사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 국방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현재. 김정은이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선글라스를 쓰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후 여사에게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던 김정은은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 자국의 여자 축구 선수단을 마중하기 위해 친히 공항까지 나가 있고 북한 평양대는 축구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다라는 것을 이 미묘한 시점에 조선중앙통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안영환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보라, 국방부 보라, 남한 국민들 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전 지금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코미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미국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코미디 영화입니다만 독재자의 나라에 들어가서 겪었던 뭐 그런 이야기 나온 영화가 있는데 저 안경 쓴 모습 하며 아주 미국 코미디 주제로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걸 또 자랑스럽다는 듯이 뭐 노동신문 일면톱에 올리고 또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방송 통해 보도하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 코미디의 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남한의 반응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남한 여당 야당의 반응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이 사건이 터지면 한 3일 뒤에 입장을 밝혀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 상공을 날다가 떨어진 북한의 그 수색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기도 정확히 3일 뒤에 발표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조국이다. 예. 그런데 이제 천안함 때는 즉시 발표를 했어요. 즉시. 그런데 보통 북한 측에서 2, 3일 동안 우리 여론을 봅니다. 남한의 여론을 봅니다. 자기들 판단할 때는 남한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런데 지금은 예. 보니까 현재 남한의 야당도 자기들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증거들이 거의 뚜렷한 증거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결론은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거 유실된 거야. 예. 그러니까 유실돼서 넣은 거, 니들 밟은 거 잘못한 거지. 라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겠죠. 네. 그것마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측의 그 지금 대응, DMZ 내에서의 우리의 대응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이번 문제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위 부대의 충성 경쟁. 사실 지난번에 천안함을 일으킨 예. 북한의 이제 지휘 세력들은 상당히 포상을 받고 내부에서 영웅칭을 예.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밑에 하위 부대에서 한번 터트린 다음에 야 이번에 한번 칭찬을 받아야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에 김영철이란 북한의 정찰국장이 바뀌었어요. 김영철 정찰국장의 예. 휘하의 특수부대가 그 지역에는 지금 북한의 2군단입니다. 2군단의 군단지 김삼룡입니다. 이게 예. 이 친구가 김정은의 측근입니다. 바로 그 라인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의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무리 봐도 우리 남한을 보라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고요. 당장의 GP를 박살내고 싶다던 작전에 참여했던 수색 병사들의 인터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제를 확 바꿔서 사회 뉴스 하나 저희 준비한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던 탈주범이 또다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탈주했다가 하루 뒤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온 김선용. 탈주 이후 대전 지역을 돌아다니던 김선용은 여주인 혼자 있는 상점에 들어가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도주 중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진입을 했다가 아마 거기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은 둔기로 여성을 위협했고 피해 여성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용은 자신이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충격을 받았을 여성은 김선용의 고민을 듣고 오히려 자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말에 마음을 돌린 김선용은 전화로 먼저 자수 의사를 밝히고 1시간 뒤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김선용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경찰서까지 동행했습니다. 결국 밀폐된 공간에서 9시간 넘게 탈주범에게 붙잡힌 상태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젊은 여성의 노력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임윤선 변호사님, 네. 역시 성폭행을 한번 저질렀던 성범죄자들은 계속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하나인데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에요. 김선용 씨 같은 예. 경우는 구속돼 감호된 것도 3번이었어요. 3번을 해서 내킨 게 3번이었어요. 예. 그런데 도망 중에 또 다시 성폭행을 여주인의 상대로 저질렀는데 여주인의 나이가 25살 여성인데 설득을 해서 자수를 시켰다. 상당히 침착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하사, 문소위, 김하사 등도 그렇고 우리나라 20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들 차분하고 영리하고 현명한지
이제 감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놀라운 건 같이 택시를 타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저 성폭행범과 네, 함께. 예. 그러면서 이제 김선용 저 성폭행 가해자를 저는 뭐 전혀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김선용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파악을 한 걸로 보여요. 이게 치료 감호 중에 있다가 도망간 건데 치료 감호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을 한 거예요. 나는 경계성 인격장애가 장애가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적 성언호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은 돌아가서는 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고 마침 그 여성이 그걸 잘 설득을 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하나의 훌륭한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화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아마 30년 전쯤이었다면 사건 기자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위에서의 지시는 김선영이는 자범이니까 놔두고 이 여자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100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보도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도 나오지 않았죠. 동도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코멘트도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장사를 하는지도 안 나와 있죠.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 흔적이 보이고 그것을 기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30년간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쯤 수준에서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은 접어주는 것이 저는 언론으로서 옳다.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9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고 반응은 뭐였고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당신은 뭐랄까 위험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지 이런 묻고 싶은 것이 타산 같지만 타산 같지만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그것이 요즘의 언론이다. 언론이어야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서 결국 성폭행범을 자수까지 이끌었던 20대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광고 후 클로징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2개의 신문에 2개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벌써 말복입니다. 말복하면 떠오르는 이것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삼계탕을 드시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입니다. 오늘 말복.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라는 기사 그리고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자, 동물보호협회에서 그 2장의 사진인데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고기나 개고기나 닭고기 대신에 채소와 버섯을 이용한 채게장을 먹고 있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기 드실 분은 뭐 고기 드시고 고기 안 드실 분은 채소와 버섯 드셔서 어쨌든 말복 더위, 마지막 더위, 고비 힘차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복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